대선이 이제 4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공약들을 잇따라 내놓으며 주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두 분과 대선 주자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한상희 가천대학교 부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재명 후보의 행보, 지난 주말 유세 키워드는 청년과 부동산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규모 공급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민심 잡기 카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11만 공급 나왔죠. 과감한 수준을 넘어서 거의 거역한 수준입니다. 사실 250만 세대 가구 공급을 했던 윤석열 후보랑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실제로 이것이 이제 집값의 하향 안정화 문제, 급락 어떻게 막을 것인가, 또는 수도권의 집중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똑같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50만이냐, 310만이냐. 네. 다만 차이가 나는 건 이제 아마 그게 될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생각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지주부터 시공사, 심지어 시민단체까지 달라붙어서 이용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획은 몇백만 세대를 세워도 실제로 할 수 있느냐도 다른 문제예요. 다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만 내가 한다면 한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이 이미지가 같이 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은 부동산,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선되면 부동산 집값은 확실히 하락한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데는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민심 이걸로 잡히겠느냐 안 잡히겠느냐 잘 모르겠지만 다만 이 부동산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지지를 철회하거나 했던 분들에게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이것 때문에 확 뒤집어진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과하고 대규모 공급 계획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지지율이 정체 내지는 약간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뭘 해주겠다 또는 무슨 소득을 보장하겠다 또 건강보험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부동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뭔가 퍼주기라는 공약 자체가 지금 사실은 지지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캠페인에 있어서 큰 전환이 있지 않는 이상은 쉽게 반전이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향후 5년간 공급하겠다는 게 대략 206만 호였고 아까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250만 원을 얘기했고 사실은 경선 때 이재명 후보도 250만 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311만 호면 연간 60만 원을 넘게 공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공공재개발의 특성상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빚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복합되지 않으면 쉽게 되지 않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발표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이 부동산 때문에 그동안 돌아섰던 민심이 다시 돌아올까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은 잘한 일인데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지난주에 있었던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가 중앙선관위원을 했던 조혜주 씨가 임기가 끝나가지고 상임위원이 끝나는 시점이었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사의를 반려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중앙선관위에 있는 3,000명 넘는 사람들이 전부 반대해가지고 이렇게 중앙선관위가 공정성을 잃을 수는 없다. 결국은 그래서 조혜주 씨가 사퇴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나는 당당하게 공정한 심판을 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혜주 선관위원 사의를 받아들였어야 됐다. 이런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뭔가 이재명은 문재인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유리하다는 측면에서는 침묵하고 그리고 한편에 있어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해주겠다는 것만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 반전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의 주말 동안 일정을 살펴보면 메타버스 일정으로 주말 동안 서울을 돌고 오늘은 또 경기 남부 지역을 돌았습니다. 그러면 설 연휴 직전까지 수도권 민심은 잡고 가겠다 이런 의도일까요? 그렇죠. 오늘 잠깐 뭐 말씀을 드리면 조혜주 말씀을 좀 하셨는데 글쎄 한국의 중앙선관위가 상임위원 한 명 때문에 공정성을 잃고 얻고 할 그런 허술한 조직일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려 주신 것에 답변을 드리자면 네.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경기도 전체 하려고 했다라면 사실 그 아파트 정책은 서울 메타버스를 할 때 발표하는 가장 더 효과가 컸겠죠. 거기가 핵심이니까. 저는 그만큼 이제 이걸 지금 발표한 것은 우선 그만큼 이 정책을 만드는 동안에 많은 토론과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좀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발표한 이유는 이 경기도가 꾸준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더 모든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네. 이게 정치적 고향인데 남겨뒀던 거죠. 이제 설 전에 이제 오랫동안 하려고 그러면서 이 주목도를 확 높이는 방법으로 아마 부동산 정책을 오늘 발표한 것이 아닐까. 경기도 메타버스를 시작하면서 그럼 확실히 오늘 경기도 메타버스 시작한다는 것이 확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굉장히 관심사가 큰 걸 가지고 시작을 했다. 뭐 이런 것이 아마 오늘 발표한 맥락이 아닐까 싶고 경기도를 일주일 동안 도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네. 설 직전까지. 저는 경기도 원래 이제 자기의 근거 지역이라는 건 원래 그렇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차츰 내려가다가 한 번 가면 좀 올라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그 설 전에 지금 한 35 정도에 있던 걸 한 38, 40까지는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은 것 같고 그 정도로 올리겠다는 그런 전략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도 오늘 이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를 열어서 이 공약 위키 홈페이지에 올라온 1000여 건 공약들 가운데 4건을 이제 골라서 발표를 했거든요. 생활 밀착형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그 국민 위키라는 형식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공약, 정책들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하겠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공약이 약 1,500개 정도가 들어왔고 지금 페이지 뷰가 한 100만 페이지 뷰가 넘었다는 거거든요. 한 댓글도 한 3만 개 달렸다는 거고 그중에서 일단 4가지를 꼽은 겁니다. 4가지를 꼽아서 예를 들면 이 육아과 관련해 가지고 재택근무를 선택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건강보험 이용과 관련해 가지고 뭐 정보 도용을 방지한다라든지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오토바이 교통 안전 강화 또 특히 이제 소방공무원 사기 충전 이런 걸 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자체가 크게 무슨 표에 미친다라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보다도 국민들과 이렇게 정책적으로 소통한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1,500개 공약 중에서 보면 공약으로 발표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국민들이 제안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검토를 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 이게 이제 좀 소소하지만은 특히 정치에 관심이 높은 유권자들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윤석열 후보의 이런 생활 밀착형 공약들 지지율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거라 평가하십니까? 사실 지금 한국은 뭐 민주화나 무슨 뭐 무상급식처럼 이런 커다란 이슈가 먹힐 수가 없는 단계까지 왔어요. 워낙 사람들의 생각과 이해가 다종다기하기 때문에 그런 큰 빅 정책이나 빅 담론이 이제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재명 후보도 소확행 한 50가지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후보는 그 시민 생활 밀착형 공약이라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도 다 갈 겁니다. 그런 식의 공약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런 공약들이 하나하나 이익단체나 이익을 보는 사람들한테 소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0.1%씩 쌓여간다. 둘 다. 네. 이 0.1%씩을 누가 제대로 쌓아가느냐. 나중에 투표 때
조금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후보 모두 타겟팅을 해서 이렇게 마이크로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 한편 홍준표 의원의 선대본부 합류를 둘러싸고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홍 의원이 윤핵관들이 차라리 출당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글까지 올렸거든요.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정청래 의원들한테 이제 이해관이라는 사람이 출당 요구를 했다는 걸 빗대가지고 윤핵관이 자신한테 오히려 출당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일종의 비꼰 거죠. 비꼰 건데 그 선대위 핵심들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대구나 저희가 서초 이번에 5군데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대구나 서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당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죠.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꼭 경선을 안 해도 표의 확장성, 대선 당시의 표의 확장성을 위해서 전략 공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신의 측근으로 딱 집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마치 이제 자신이 이제 원팀으로 합류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홍준표 의원답지가 않은 행동이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선대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좀 내밀하게 진짜 홍준표 의원의 의사가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는 그런 정치적으로 처리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바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이렇다고 본다면 국민들 특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국민의힘이 뭔가 절박함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하나를 정말 세련되게 잘 처리하지 못해서 원팀으로 가면 사실은 그동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하는 게 얼마나 한심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정신 차리려고 하는 것 같더니만 또 이런 문제로 부딪힌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계속 그래서 지금 이제 홍준표 의원이 이제 마음이 많이 돌아서서 연일 뭐 서너 개씩 계속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글을 올리시고 계시는데 홍준표 의원님도 좀 자제를 하셔야 되고 또 당 선대위에서도 저희가 이제 정치라는 것이 꼭 드러나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밀하게 또 인간적으로 얘기를 해가면서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 문제가 계속 며칠째 불거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홍준표 의원의 합류 사실상 불발됐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진 남아있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봐서는 쉽지 않을 건데요. 아마 홍준표 의원 스타일로 봐서는 본선 선거가 시작되면 유세차에는 올라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세차엔 올라탈 것이다. 그리고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이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화 도중에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구슬했다 이런 주장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홍 의원과 유 전 의원 즉각 부인을 했는데 왜 이렇게 연일 무속 논란 불거지고 있는 걸까요? 그 두 분이 참 합류를 하고 싶어도 자꾸 이렇게 부인까지 나서 이러면 합류하기 정말 어렵죠. 무속이든 뭐 기독교든 불교든 하나의 종교죠. 무속도 한국 전통 종교의 한 축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어떤 종교를 믿느냐 마느냐, 그 종교 행사에 참여하느냐, 예배에 참여하느냐, 불공 참여하느냐, 구슬하느냐 그건 중요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문제는 공인들이 이런 사람들을 공적인 위치에 가까이 할 때, 비선이 됐을 때가 문제입니다. 고려 때도 보면은 그 신돈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불교. 뭐 우리 그 유럽사를 보면은 그 기독교가 얼마나 큰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정치 권력 결탁을 했을 때 똑같습니다. 우리 바로 5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 무속을 믿는 그 최순실이라는 분이 결탁을 했을 때 얼마나 큰 문제가 벌어지는지를 봤지 않습니까? 똑같이 지금 건진법사나 이런 분들이 저는 무속인을 가까이 했다 개인으로서 이전에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선거 캠프에서 본부장이라는 직위를 받고 비선으로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정권을 잡았을 때 이 사람들이 또다시 예전 최순실처럼 비선으로 활동하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고 특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발언을 제가 쭉 들었는데 이분은 그 무속인들이 비선으로 활동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아요. 당연하고. 저는 그 사고방식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 무속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비선, 그 종교인들을 비선으로 여기는 그런 자세가 문제가 아닌가.
또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건희 씨가 무속인을 비선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주장이셨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사주나 손금이나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도가 지나친 것은 분명해요. 분명한데, 지금 선거 캠프와 관련해 가지고 건진법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참여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들이 비선으로서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다 이런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무 과대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김건희 씨는 비선이 아니라 실선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사과를 하면서 윤 후보도 그랬고 김건희 씨도 그렇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반드시 아내로서의 역할에 국한하겠다. 이미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김건희 씨가 했던 말이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본인이 공개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석에라도 저는 적절치 않은 발언인 건 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여성이 아니라 유력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거든요. 부인이 전화를 통화하면서 암만 본인이 무슨 경신협회라는 게 이게 무속인들 이렇게 네트워크된 조직이거든요. 또는 뭐 이런 데 소식을 잘 안다고 해도 남이 구술했는지 안 했는지를 왜 얘기를 해요? 그거는 전혀 정확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약간 허세적인 경향이 있어가지고 누가 전 보러 왔다는 걸 내가 다 안다는 둥 유승민 홍준표 의원 쪽에서도 저 구슬을 봤다. 이런 식의 얘기는 전혀 할 필요도 없는 얘기고 본인이 알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전에 사과를 하셨던 것처럼 저는 김건희 씨가 더욱더 좀 성찰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캠프에 관여하고 이런 부분들도 이전에 얼마큼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국민한테 약속한 대로 이 후보의 부인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는 것 이런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편 이재명 후보 즉석 연설에서 주말 동안 이 석촌 호수의 즉석 연설에서 자신이 대선에서 패배를 하면 없는 죄로 감옥에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발언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대통령 후보로서 적절한 발언은 아니죠. 그 문제는 있는데 다만 저는 그 배우를 좀 보아야 되는데 그만큼 한국 검찰에 대한 문제 의식이 크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의 그 공포가 커요. 네. 우리 한국 검찰을 생각해 보면은 일제 시대 검사들을 이어받아서 독재 시대 군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이제 자기들이 이제 기득권 노릇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특수부 검사 눈에는 세상에 죄인과 죄질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윤석열 후보가 자기 입으로 분명히 중범죄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증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검찰들이 보면은 지금 자기네 검사들은 또 끌어안아서 수사를 안 하거나 봐주거나 하자. 지금 50억 클럽 보십시오. 대장동 다 검사예요. 다 검사들이고 윤대진 문제 다 검사지요. 윤석열 후보 장모님 다 검사 가족들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반인들도 검찰에 대해서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두려움과 이런 거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대선 후보가 얘기를 하는 것은 되게 부적절하겠지만 대선 후보조차도 그런 두려움을 가질 정도가 지금 검찰의 문제라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죠. 하지만 그 정도로 한국에서 이 검찰 문제,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핵심이 되는 선거운동본부에 거의 한 명 빼고 다 검사 출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그 검찰 권력 문제는 반드시 문제가 돼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 권력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네. 정 전 의원께서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난주에 이재명 후보가 별로 실수도 없었고 정책도 꾸준히 발표했는데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약간 정치하거나. 그런데 저는 거기에 어떤 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냐면 지난주와 그 전주에 있었던 대장동 재판이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남시의회 최용길 의장이 구속이 됐는데 그 전에 구속과 관련해 가지고는 한 번도 이재명 시장의 이름이 언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유동규의 영장에도 이재명 시장이 언급된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재명 시장의 얘기가 언급이 될 뿐만 아니라 재판에 나온 김만배 씨 이 사건의 대장동 사건의 거의 핵심 중에 하나지요.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지지난주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남시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는 진행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최근에 수사 기록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성남시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뒤늦게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만 정진상 같이 핵심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조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고 그러면 도대체 국민들은 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왜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는 뭔가 석연치 않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이거를 한번 끊어주는 멘트를 할 필요는 있었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부적절한 얘기죠, 사실은. 근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본인은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대장동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는 이상 지지율에 어떤 족쇄가 치어지는 이런 상태는 계속될 겁니다. 네. 그리고 설 전에 이 양자 TV 토론 법원에서는 이번 주에 이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각각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문을 합니다.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리라 보십니까? 우리 선거법이 정한 토론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요. 2월 16일 처음 시작이고요. 이거는 개개인들의 그 후보들끼리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토론이거든요. 이런 토론들은 후보들 간의 합의만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금지한다거나 이런 것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지지 않고 전 없다라고 보고요. 네. 여기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좀 더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 자꾸 이런 식으로 양당 후보한테 기대서 뭘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본인들 거를 해야 돼요. 이런 같은 경우에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 아니라 사자 토론을 제안했어야 하는 겁니다. 설 당일이라도. 그래서 당신 둘이 해라. 그리고 우리 사자 한 번 더 하자라고 제안하는 게 맞지. 그걸 하지 말라고 가처분을 내면은 끊임없이 그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에 기대 가지고 거기 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살리려고 하고 심상정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쥐어뜯어서 자기 존재감을 살리려고 하면 절대로 심상정 후보는 5% 못 넘고 안철수 후보도 20% 못 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상희 가천대학교 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